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을 날씨가 아주 선선합니다. 온도가 18도, 19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어젯밤에 춥더라고요. 우리가 10월 3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천절 국민 대회를 정광훈 목사님의 주도로 잘 마쳤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비가 막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그 전날부터 하여튼 비가 뭐 계속 오는데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마음이 슬픕니다. 김동길 박사님이 94살, 9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늘 그 자유민주주의의 정론을 말씀하신 어른이신데 세월을 못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고 자기의 시신은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한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까지 최선을 나라를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어른입니다. 그 어른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참 좋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는 코수염하고 나비 넥타이였습니다. 근데 저도 나비 넥타이를 미국,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늘 맸습니다. 근데 한국 와서 제가 매다가 근래에 와서는 이제 매지 않았는데 오늘은 김동길 박사님을 추모하고 또 기리는 뜻으로 제가 나비 넥타이를 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명문대학교 출신 교수들 또는 명문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이 나비 넥타이를 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좀 보기 드물죠. 자, 여러분 오늘 성서고고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새 날을 주시고 새 희망과 새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을에 좋은 날씨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좋은 때에 저희들이 공부하고 또 사색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성경과 진리를 위해서 애쓰는 날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청교도 신학원에서 수고하는 교수님들과 목사님들 또 직원들 주님의 일꾼들에게 다함없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공부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학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제가 길에 지나가는데 또 광화문에서 저를 붙잡고 고고학 강의 들으신다고 사실 이거 듣는 게 아닌데 여기 화면에 나가니까 시청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재밌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이 댓글 다는 것을 보면 재미있다, 뭐 고맙다, 좋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공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것은 지난 2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해야 공부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댓글에 심오한 질문을 달기는 어려워도 마음에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석동기 시대를 더 공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고고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고고학이 얼마나 재미있고 지성적으로 흥분이 되는 학문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고고학 현장 소풍을 떠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뭐 미국에서 고고학 가르칠 때도 그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을 가르칠 때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랬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현장 답사를 가는 겁니다. 현장 답사. 그래서 강의실에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인솔해서 고고학 현장에 가서 발굴하는 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발굴 단장의 말씀도 얘기도 듣고 다른 그 장소가 다른 고고학 유적지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많이 한 것은 박물관에 가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가는 걸 이제 제가 다 과제를 씁니다. 뭐 어느 박물관에 가서 몇 층에 가서 이런 유물 보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래 질문에 대답하시오 이런 걸 만들어줘. 물론 다 이제 거기는 이제 외국이니까 영어로 된 질문지죠. 그걸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배부를 하고 학생들은 가서 보고 또 제가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는 뭐 발굴 현장에 성서 고고학 발굴 현장에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박물관은 가끔가다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메소포타미아 유물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정말 가야 되거든요. 꼭 가봐야 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먼 과거가 아니라 얼마 전에 그 투탕카문 이집트의 그 파라오 투탕카문의 그 유물 그건 이제 진품은 아닌데 그 복제품인데 아주 정교하게 복제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두어 번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꼭 가봐야 되거든요. 그건 뭐 그걸 보러 가려고 하면 외국에 보러 가려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여기 와 있으니까 그 입장권 뭐 사는 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가보는 게 좋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제 전시, 메소포타미아 유물 전시 하는 여러분 제가 가서 보시라고 했는데 가보신 분들은 이제 댓글에 감상을 좀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이스라엘에서 뭐 터키라든가 이란, 이라크, 뭐 이집트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서고고학 그러면은 또 성서 역사 뭐 이런 것을 할 때는 또 성서 지리 이런 게 이제 핵심 지역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요르단 요르단강의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2022년 고고학 최대 뉴스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야, 이 고고학 이거 재미난 거네. 이거 잘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을 고고학의 숲으로 인도에서 소풍을 하겠습니다. 자, 뉴스 1은 2022년 10월 3일 바로 어제 그저께 이스라엘 뉴스에 뜬 고고학 발굴 현장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헤르몬산, 이스라엘 맨 북쪽에 올라가면 헤르몬산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헬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말은 R 발음하고 L 발음이 이제 섞입니다. 그래서 R 발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L 발음으로 하죠. 그래서 라디오 그렇게 할 걸 라디오 그러거든요. 헤르몬 산, 허르몬, 영어로 허르몬인데 헤르몬 산 밑에 있는 바니아스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그 바니아스는 지금은 이제 그 지역 이름을 바니아스라고 하는데 과거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고고학 발굴이 거기에서 지금 뭐 수십 년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발굴 현장에 이제 가옥이겠죠. 가옥을 발굴하는데 담벼락 밑에, 담 기초 밑에 숨겨져 있던 금화를 발견했습니다. 44개의 금화가 아주 잘 보관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게 이제 7세기, 서기 7세기경의 금화들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포카스 황제, 이분이 황제 재위를 한 것은 602년에서 610년입니다. 8년 동안 황제 노릇을 했고, 이제 그분이 그 황제가 현직에 있을 때 주조한 금화들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헤라클리오스, 그분의 후임자입니다. 헤라클리오스 황제 재위 기간은 610년에서 641년입니다. 그분이 그 재위 기간 중에 주조한 금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황제들이 주조한 금화 44개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이 황제들이 그 동전이나 금전을 발행할 때에 대개 자기의 얼굴을 거기다 넣습니다. 자기의 얼굴이나 신의 신상, 신의 이미지를 거기다 넣는데, 포카스 황제는 자기 얼굴을 넣습니다. 근데 헤라클리오스 황제는 처음에는 자기 얼굴을 넣고 이 금화, 금전을 만들다가 좀 지나서 자기 아들들의 얼굴을 넣습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들 얼굴. 근데 이 아들들의 얼굴이 어린 아이의 얼굴인 경우도 있고, 또 청년인 얼굴이 있고, 또 장성한 얼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재위한 것이 한 3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아이들이 자라는 얼굴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금화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리우스의 금화를 쭉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거기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대단히 흥미로운 금화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화면이 약간 잘려 보이는데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현재의 지명은 바니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파니아스라고 합니다. 이 아랍 사람들이 B와 P 이 사이를 발음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비읍과 피읍, 영어로 보면은 죄송합니다. 비읍과 피읍에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V 발음 못합니다. V자 V 발음 못해가지고 이제 혼란이 생기는데, 이 아랍 사람들이 B하고 P가 잘한다. 그래서 Happy Birthday 그래야 되는데 Happy Birthday 이렇게 하는, 그렇게 발음하는 것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파니아스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거기에 판 신을 섬겼던 그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니아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아랍 사람들이 발음을 파니아스라고 안 하고 바니아스라고 하는 바람에 현대 지도에도 많은 지도들이 B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니아스. 근데 어떤 지도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지도를 보면 파니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파니아스는 그 헬몬산 밑에 있는데, 거기에서 헬몬산 밑에서 수천 개의 샘에서 이제 샘물이 올라와 가지고 개울을 이루다가 그것이 이제 단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합쳐지면서 요르단 강의 상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깨끗한 물이 벌컥 솟아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물이 있는 곳은 신성한 곳으로 여겼고, 거기에서 이제 고대에는 신이 있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시대에도 물이 나오는 곳에서는 중요한 제의, 예를 들면 왕을 세우는 대관식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금화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사진을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지금 여러분 이 화면에 띄웠는데, 여러분이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보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에서 보면은 자세히 보면 아주 잘 보일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선명한 화면, 좋은 자료들을 이제 많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고학을 공부하던 때에는 뭐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때는 벌써 40년이 지났네요. 제가 이제 고고학에 들어가면 제 인생에서 조금 20대에 했어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뭐 전공을 정해서 20대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뭐 군대를 갔다 오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20대 말에 가서 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래도 한국 수준으로 보면은, 한국 상황으로 보면은 제가 굉장히 빨리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 고고학 공부를 할 적에는 환등기로 봤습니다. 환등기로 이제 사진을 슬라이드로 찍은 거 를 비춰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에 이렇게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교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슬라이드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은 이제 학생이 누가 벽에 있는 스위치를 딱 끄거든요. 그러면서 슬라이드를 띄우면은 거기에 이제 화면이 나오는 곳, 그 화면도 지금같이 좋은 화면이 아니죠. 이게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쭉 내려가지고서 거기다 비치면은 그 부분만 환하죠. 그리고 도면 같은 건 다 이제 흑백 도면이었죠. 사진도 흑백 사진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랬고, 제가 시카고 대학교에 가니까 시카고 대학교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고고학 자료들 중에서 이 슬라이드 자료들, 그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그걸 갖다가 우리를 보여주고 그랬는데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농담을 하죠. 이제 불이 꺼지면은 여학생, 남학생 좋아하는 학생들이 손잡고 공부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PPT,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비춰가지고서 볼 수 있으니까 참 쉽죠. 다시 이 44개의 금화들을 좀 더 확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황제들의 얼굴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잔틴 시대거든요. 7세기가. 그래서 여기 7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인데, 그리고 십자가, 그게 비잔틴 시대의 십자가, 지금 우리의 십자가처럼 단순한 십자가는 아니고요. 이게 좀 장식이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도 보입니다. 금화의 크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금화를 연구하는 분의 손에 지금 금화들이 얹혀 있는데, 금화의 크기를 여러분이 가늠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톱보다, 이 엄지 손톱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포카스 황제의 금화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포카스 황제의 얼굴, 이제 그 왕관을 쓰고 있는 얼굴이죠. 금화 자체는 가볍습니다. 44개의 금화를 다 합치면은 무게가
170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강을 마트에 가서 생강 이제 한 팩을 사면은 아마 한 200g 될죠. 이제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비잔틴 황제 헤라클리오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금화입니다. 이 금화를 쥐고 있는 사람은 이제 금화 또는 동전, 은전 이런 고대 고대 화폐는 종이 화폐는 없죠. 그러니까 고대 화폐에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이 화폐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의 손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금화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금화를 보시면은 헤라클리우스 황제와 그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겠는데 이제 그 한 명씩 이제 새겼겠죠. 그래서 왼쪽에는 황제의 얼굴, 오른쪽에는 아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금화입니다. 이런 경우가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금화 전문가가 아니니까 단언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전문가들 얘기가 이 금화가 이런 금화가 그 황제와 그 아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금화는 이것이 유일한 케이스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희귀한 금화인 거죠. 이걸 제가 그 사진을 좀 잘라가지고 확대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이제 인터넷에 뜬 사진을 잘라서 확대를 했으니까 이 이미지가 약간 이제 흐려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보면은 헤라클리오스 황제가 이제 머리에 황제를 상징하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얼굴은 이제 소년의 얼굴입니다. 이게 이 금화를 보더라도 이게 소년이다. 얼굴이 복숭아빛 같이 홍조를 띠고 있는 소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이제 주조가 되어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 금화들이 이렇게 담벼락 밑에 그 기초 부분에 숨겨져 있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현장을 발굴한 고고학자들과 여러 학자들이 이제 그 당시의 역사를 참고해서 이런 이론을 내놨습니다. 약 1500년 전에 이슬람이 이제 성지를 공격을 하자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니아스 지역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던 이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전쟁의 그 참화를 피해서 일단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이제 숨겼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랬고 성지에서 제가 발굴할 때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항아리에다가 뭐 숨기거나 뭐 부엌 밑바닥에 파고 숨기거나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사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고 갔다가 오지를 못한 거라고 보는 거죠. 오지 못하고 그 금화는 그 1500년 동안 그 밑에서 그쪽 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나중에 돌아와서 찾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냥 돌아오지 못할 형편이 생겨서 즉 바니아스 지역에서 다시 정착할 수 없는 형편이 생겼거나 아니면 그들이 전란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만은 적의 손에 죽었거나 무슨 참혹한 일이 생겨서 돌아올 수 없었겠죠.
고고학의 현장에서는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가브리엘라 비오브스키라고 하는 이제 이 코인 전문가입니다.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주조한 물건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 동전, 은전, 금전 다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국말로 주조된 돈의 전문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라 비오브스키라는 분이 이스라엘에 계시죠. 근데 이분이 지금 이 금화를 놓고 포즈를 취한 겁니다. 뭐 연구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포즈를 취하지 않지만은 이제 미디어를 위해서 포즈를 취한 거죠. 이 돈을 연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결국은 인간의 역사거든요. 돈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 시대에는 이 돈이 구약 시대는 돈을 이렇게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은 덩어리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이 히브리 말로 셰켈이거든요. 셰켈. 그래서 셰켈, 그 셰켈 무게를 따라서 여러분 그 돈을 갖다가 그 사용을 했는데, 예수님 때도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 때도 은화 또는 데나리온 은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와이셔츠 끝에 단추가 이제 데나리온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아주 비싼 거죠. 현재는 비싼 거죠. 그런데 이제 은 덩어리를, 예수님 때에도 여전히 은 덩어리를, 여러분이 아브라함 때,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도 은 덩어리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막펠라 굴에서 굴에다가 사라를 장례 지내라고 할 때 그 막펠라 굴을 은 40제겔로 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 얘기할 때는 이게 예수님 때 와서 이제 코인, 주조된 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지, 그 전에 구약 시대에는 그게 있긴 있는데 끝부분에 좀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발굴 단장입니다. 요아브 레러라고 하는 분은, 아까 그 비오브스키는 아마 러시아 쪽에서 온 유대인이고요. 이분은 레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유럽 또는 독일에서 부모가 온 사람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성을 보면, 가족의 성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다 온 사람들인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브 레러가 여러분들에게 요 금화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슬라이드를 좀 조정해서 왼쪽에 글이 잘리고 있는데 이걸 좀 조정할 수 있나요? 다 보이도록.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대로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수대를 발굴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금화와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의 분수대입니다. 놀랍죠? 물이 가운데 보면은 지금 저 발굴자 오른손 밑에 구멍, 돌로 막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물이 올라오는 구멍이죠. 물이 쫙 올라오는 분수대가, 옛날에도 분수대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그 금화가 발견된 그 담 근처에 있는 분수대인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발굴되는데, 지금 우리가 비잔틴 시대를 연구하는 때는 아니니까 제가 뉴스로서 금화라고 하는,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이제 석동리 시대의 숲을 가야 되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슬슬 고고하게 현장을 저와 같이 걷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깜짝깜짝 놀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발굴 현장에 가면은 막 깜짝 놀랄 것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고고학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고학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 여행도 하고 발굴도 하고 그 기후의 악조건이라든가 그 환경에 거기서 텐트를 치고 뭐 생활한다든가 할 때 이 악조건, 그리고 약간 오염된 물을 먹어도 설사가 안 나는 이 건강,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상상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 이 금화 하나를 들고서 비잔틴 시대를 머릿속에 재구상한다든가 또는 저렇게 이제 그 망가진 분수대를 보면서 분수가 솟아오르고 그 옆에 이제 황제라든가 지배 계급이 나와서 담소하는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거. 또 기초가 다 위에가 다 무너지고 기초만 남아있는 궁전을 보고서 그 위에 궁전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상상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발굴을 할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이 발굴한 거를 갖다가 연구해서 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고학은 돈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 윤보선 대통령이 고고학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경제적으로 좋아지니까 이제 우리가 발굴도 하고 또 유적지를 복원해서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당시의 유적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로 거리를 가다 보면은 이제 유적지를 발굴을 해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짓기 전에 그 위에다 유리를 씌워가지고 내려다 볼 수 있게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도 뭐 생활이 윤택해져야 고고학을 할 수가 있고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복을 주셔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조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을 제가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에서 이 시카고 대학교 고고학 박사는 제가 제 1호라고 하는 타이틀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1호니까 뭐 그걸 뺏길 수는 없겠죠. 이 고고학을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 인내심이 무지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성격이 좀 급한 성격인데 이 고고학을 할 때는 그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도면을 그린다 할 때 뭐 5-6시간 앉아가지고 꼼짝 않고 도면을 그립니다. 그래서 남들이 정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인내심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발굴해 놓고 그 도면을 그릴 때 거기는 이제 이제 제도하는 도구를 갖다 놓고 줄자를 여러 개 갖다 놓고 맞춰가면서 그리죠. 이게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이게 딱 화면에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때는 인내심이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모는 종이를 갖다 놓고서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고고학 현장에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또 사진도 많이 찍고요. 사진 찍을 때도 정확하게 찍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진이 이게 영어로는 이제 skewed라고 하는데 이게 찌그러져서 보면 즉 이제 척도가 정확하게 이제 보는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이것이 찌그러지지 않은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고고학 현장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저랑 같이 갔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고학 뉴스 두 번째는 지난달입니다. 2022년 9월 20일 날 발표된 뉴스 내용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 발표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로 보면 약 중간쯤에 있습니다. 텔 예후드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그 텔 예후드 유적에서 후기 청동기 시대 BC 14세기 뭐 1300
1350년, 1390년 뭐 이때가 이제 14세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14세기 그러면 거기서 연대로 따지면은 1300년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섬. 사도 바울의 여행기에 보면은 구브로라는 섬이 나오는데 구브로라는 섬이 영어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에서 수입한 토기들이 무덤에 부장품으로 묻혀 있는 것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토기들 안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죠. 찌꺼기를 분석한 결과 그것이 아편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 무덤 텔 예후드에서 14세기 서기 전 14세기에 부장된 사람입니다. 얼굴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보니까요. 사람은 죽고 나면 다 저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세상 살 적에는 다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싸움판에서 소리 지르는 어글리한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죽고 나면 저렇게 편한가 봐요. 다 웃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 다 웃는 모습.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왕 사는 거 웃고 살자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모았잖아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어요. 이게 이집트 파라오가 저런 식으로 손을 모으고 있는데 이 가나안의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는 이집트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묻힌 모습을 보면 살았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활을 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손은 이렇게 앞으로 모으고 있는데 발은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체는 바르게 누워 있고 하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장례가 된 겁니다. 장례가. 그리고 그 복부에다가 지금 하얗게 보이는 저것들이 그릇입니다. 톡이죠. 톡이고 또 발치에도 이제 대접과 그다음에 작은 그릇들이 놓여 있습니다. 흰색으로 보이죠. 이게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사이프러스에서 온 그릇들이 당시에 하얀 페인트를 칠한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한 그릇이니까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예요. 비싼 그릇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릇들을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같이 부장을 한 겁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그 시체와 부장품, 즉 토기들이 묻혔는데 또 지금 이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제 동물을 희생 제물을 삼아서 이제 그 시신과 같이 묻은 무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본 그 사진에서 그 사람의 배 부분을 이제 확대한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나무 등걸처럼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정강의 뼈입니다. 정강의 뼈고 여기 하얀 페인트 칠을 한 사이프러스 토기들입니다. 이 토기들이 왼쪽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그 토기가 다른 토기가 약간 덮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 토기들 보면은 지금 깨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깨져 있는, 물론 이제 이걸 묻을 때는 깨져 있던 것이 아닌데 어떤 그 지각 작용에 의해서 다 깨졌어요.
그래서 안에 이제 흙이 들어가서 묻혀있는데 그 토기의 윤곽은 알 수 있죠. 맨 왼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목이 이렇게 긴 목이 있고 그다음에 펑퍼짐한 이제 몸이 있고 그다음 밑에 바닥이 이렇게 디스크식으로 판처럼 그 바닥이 밑바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운데 부분에 두 개의 토기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좀 큰 토기가 하나 있고 토기 네 개가 여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죠? 이 토기 네 개가 아니라 토기 세 개네요. 가운데에 있는 것은 토기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 손잡이 있는 목이 굵고 이제 긴 이 토기 그 손잡이가 있는 건 거기에 부러져 가지고 두 개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뭐 잘못이 있으면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토기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토기 세 개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토기의 안에 찌꺼기를 검사를 한 결과 아편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에서 나온 토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다 수입 토기입니다. 사이프러스에서 온 토기들입니다. 앞부분에 지금 다섯 개가 이렇게 놓여 있고 뒷부분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앞부분에 좀 작은 토기들이고 뒷부분에는 좀 큰 토기들인데 이 그릇들을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저글렛이라고 그래요. 저그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물그릇입니다. 또는 그 안에 이제 향유라든가 향품을 기름을 넣었던 그릇입니다. 저글렛이라고 하는 것. 저 뒤쪽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큰 저그가 있고 좀 큰 거는 저그라고 합니다. 저그.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면 이제 대접이 큰 게 하나 있죠. 또 그 밑에 또 작은 대접이 있고 맨 오른쪽에 있는 토기는 저게 이제 등잔입니다. 등잔. 이게 이 등잔 끝이 이렇게 딱 손으로 집혀 있죠. 그리고 거기에 검은색이 보입니다. 거기에 심지가 타서 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기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4세기에 이 가나안 땅에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이프러스의 토기들을 수입해다가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부터 3,500년 이쯤에 이 국제 관계, 무역 관계, 또 경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토기 안에 남아 있는 물질을 조사한 결과 그 찌꺼기죠. 이 세계에서 최초로 아편의 증거물을 채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편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신석기 시대에도 사용됐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에서 파피, 양귀비라고 하는 그 식물 있지 않습니까? 양귀비가 재배된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아편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아편 자체가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나온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용된 건 알겠는데 그게 뭐 워낙 이제 흙과 섞이기 쉬운 물질이니까 땅속에 들어가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발굴을 해도 그것은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게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류 최초로 세계사에서 최초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아편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증거물이 나온 거죠. 이게 고고학에서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이라도 뭐 한 1억이나 벌려야 흥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오히려 돈을 많이 써야만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고학자들이 이거 이제 지금 젊은이들인데요. 젊은이들이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쓰던 사람이 이제 박사학위 연구 과제로 그것을 그 토기 안에 있는 물질들을 추출해서 이제 대학 실험실에 보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고학은 항상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돈을 써서 알아낸 게 겨우 그거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지 여러분이 흥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흥분하시면 거기에 아유 이거 지성적으로 흥분돼요 이렇게 댓글 한번 다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기 댓글에 보니까 해병대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고고학 연구하고 있는데 해병대를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해병대인 걸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여기 샬롬 하신 분도 있고요. 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도 잘하시네요. 샬롬. 아 그다음에 어떤 분이 여기 아 그렇군요. 감탄하시는 댓글도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수님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이 들어오셨는데요. 그래서 아편을 기원전 14세기의 성지에서 또는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아편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을 치료할 때도 그건 뭐 완전 치료제는 아니지만 통증을 이제 완화시킬 때도 아편을 썼고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흥분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쓴 겁니다. 그래서 아편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아편쟁이들이 있었거든요. 아편을 늘 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뭐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아편을 사서 쓴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오피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레반트, 여러분 레반트가 어딘지 아시죠? 저 위에 시리아, 그다음에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걸 포함하는 데가 레반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중해의 오른쪽 지역을 레반트라고 합니다. 레반트 및 구세계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문명 세계가 되기 전에 구세계에서도 아편을 심리적인 흥분제로 또는 통증 완화제로 사용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가로에다가 영어로 이름을 써놨는데 Dr. Vanessa Linares 이건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가서 고고학 연구를 하는 사람.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고고학을 연구했었고요. 이건 이제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토기 안에 있는 찌꺼기를 연구를 하면 뭔지 우리가 지성적으로 흥분시키는 좋은 뉴스가 나올 텐데 근데 그때 그걸 연구하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만 한 겁니다. 드디어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이 토기를 발굴하거나 무엇을 발굴하든지 간에 이게 밖으로 나오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또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이것이 오염됩니다. 일단 뭐든지 오염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무 조각이 나왔는데 또는 숯덩이가 나왔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현대의 꽃가루가 거기에 붙는다든지 사람이 손으로 그걸 만진다든지 또는 물기가 비 한 방울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탄소 14 연대 측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현대 자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모양이에요. 베네사 리나레스라고 하는 여자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이 샘플을 취할 때에 이 연구를 할 때 이미 발굴되어서 이제 수장고에 있는 토기들은 맞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뭐 흙덩이도 있고 뭐가 이제 그 물질이 있지만은 이미 그것은 오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발굴 현장에서 지금 갓 발굴되는 그 토기를 이제 바로 밀봉해서 받아가지고 실험실에 가서 밀봉된 청정 상태에서 그걸 이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실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주 까다로워요. 발굴할 때 보면 신경이 곤두서요. 고고학자들 사실 얘기 잘하고 뭐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사람들 얘기되면서 웃게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발굴 현장에서 무지하게 까다롭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요. 학생들 나가라고 하고요. 발굴하고 있는 사람들 좀 잘못하면은요 막 쫓아버리고요. 왜냐하면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현장이나 그 유물이나 그 어떤 그 구조물을 파괴해야만 우리가 그 실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유적을 발굴을 하게 되면 다음 사람이 또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 발굴해 놓으면은 그 다음 사람은 그것을 다시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제 구조물이 발굴을 했는데 구조물이 나왔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허물어졌다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은 그걸 연구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유물이 이게 깨지거나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오염되거나 하면 다른 사람이 그거를 복원하거나 다시 연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학은 이제 파괴의 학문이다. 파괴의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구를 하고 나서도 또 다른 사람도 연구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이거를 보존하고 또는 그걸 보존할 수 없으면 그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출판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 설명을 하거나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현장에서는 대단히 깐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발굴은 여기 이 발굴 단장은 에리올라 에리올라 자코엘이라는 사람이 발굴 단장인데 2012년에서 2017년에 발굴했던 겁니다. 그건데 그 토기 안의 내용물 연구 결과는 2022년에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지난달에.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뭐 연구하는데 몇 년 걸린 게 아니라 그 내용물을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톡이 아까 그 시신이 묻혀 있던 곳에 같이 부장된 그 토기들 중에서 하나가 이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토기들이 있는 사진에는 이와 같은 토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적에도 이 토기의 용도가 뭐겠느냐, 이미 그때에 이거 생긴 것 자체가 그 양귀비 꽃망울을 닮았다 그랬습니다. 이 토기를 왼쪽이 이제 주둥이고 오른쪽이 이제 밑바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토기를 거꾸로 세우면, 즉 이 주둥이가 밑바닥이 되게 세우면은 이것이 그 양귀비의 꽃망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50년 전에도 학자들이 이것은 아마 아편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토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학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번에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14세기 BC에 사이프러스에서 만든 것입니다. 구브로 섬, 우리말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죠. 구브로 섬에서. 이것은 지금 여기 흰색 페인트가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흰색이 보이죠? 그 이 톡이 안에 있는 물질을 연구해서 아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명해 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고학부의 직원 한 사람이 이 사이프러스에서 온 토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손을 보면 이제 구릿빛이라고 할까요? 아주 뭐 햇빛에 타가지고 구릿빛으로 빛난다고 해야 되겠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20년 동안 발굴할 때는 항상 저의 팔뚝이 저랬습니다. 색깔이. 더구나 저는 황인종이니까 저 사람은 이제 백인인데 저렇게 타거든요. 저는 이제 황인이니까 더 예쁘게 아주 그냥 이거 뭐라고 해 거의 약간 이제 진한 갈색으로 타면서 만들만들하고 이제 기름기가 잘 흐르거든요. 예뻐요. 그래서 저의 동료들이나 교수님들이 너는 이 피부가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좋으냐. 굉장히 예쁘다. 이 동양 사람들은 다 이러냐 그랬거든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피부가 굉장히 최상의 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딸이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제가 그 아이들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그 미국 아이들하고 다 예뻐요. 다 예쁜데 이 팔이나 이런 데 피부를 보면은요. 한국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요. 쭈글쭈글해지지 않고 오랫동안 그 윤기와 탄력을 유지하는 피부예요.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항상 얘기하거든. 너는 복 받았다. 너는 이렇게 아름다운 피부를 받았으니까 복 받았다. 아빠가 돈을 못 주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런 말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굉장히 복 받은 인종이라고 하는 거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이 항아리를 보면은 이것도 아까 그 가는 항아리와 약간 비슷하죠. 지금 사진 오른쪽 밑에 보면은 그 이제 좀 더 가는 저건데요. 이분이 들고 있는 더 이제 커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양을 넣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사진은 왜 보여드리냐면 이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이 가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손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컵입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둥아리가 있어가지고 컵이지만은 이제 컵 주둥아리로 마시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꼭지가 있습니다. 이 꼭지로 이렇게 기울여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액체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이프러스에서 온 겁니다. 이거는 표면에 하얀색은 칠해져 있지 않지만은 사이프러스에서 만드는 토기의 전형적인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 안에다가 아편이 들어있었다. 이 안에도 그 그릇이 여러 개의 그릇들이 있는데 그 안에 10개인가 몇 개의 그릇 안에 이거 아편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편의 생산지가 어디였겠느냐 하는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당시에는 아편의 생산지가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금 터키라고 하는 곳이죠. 저는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아시아에서 아편, 그러니까 양귀비를 재배해서 거기에서 그 양귀비를 가지고 아편을 만들어서 이걸 영어로 오피움이라고 합니다. 오피움. 그걸 이제 사이프러스로 운반을 해서 사이프러스 섬이거든요. 지중해에 있는 섬이거든요. 거기로 운반해서 거기에서 사이프러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 아주 고가의 토기, 당시로서는 실제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또한 나중에 이게 관상용으로 이제 책상이나 어디 벽장에 놓고서 감상하는 또는 하나의 재산으로 이제 보유하는 그런 그릇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릇이 굉장히 예뻐요.
그런 그릇에 이 아편을 넣어서 이제 가나안 쪽으로 또는 이집트 쪽으로 수출을 했다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현장에서도 이 양귀비를 재배하고 아편을 생산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증오 같은 그 통증약이 없었으니까 아편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자랄 때에도 그 아편은 이제 거래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뭐 강원도 산골에서 이제 통증이 일어나거나 자녀를 이제 낳은 분들 중에는 이제 그 아편을 사용해 본 경우가 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이가 많이 아프거나 뭐 또 맹장염이 생겨서 아프거나 그럴 때 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집에서 그 양귀비를 조금 재배해가지고 그 아편을 보관하는 집들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헤로인,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미에서 뭐 생산되거나 다른 데서 만든 그 헤로인, 그전에 히로뽕이라고 그랬는데 히로뽕. 지금 우리나라 안에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그래요. 올해도 그걸 이제 세관에서 잡아낸 것이 뭐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을 잡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통증 완화에 사용을 했고 또 이집트에서는 그 제사를 지내거나 어떤 신들에게 어떤 그 제사를 바칠 때에 사용하고 장례식에서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나온 것이 그 무덤에서 나온 거거든요. 생활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온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살아서 이 아편을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편을 일상생활에서 통증이라든가 제사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그 환각이나 어떤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환각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아편을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고고학 재미있죠, 여러분? 고고학 현장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 예후드 발굴 현장에서 나온 것은 시체 위에 놓여 있는 부장품에서 이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아편이 장례식 때와 살아 있을 때 다 사용했고 그 죽은 자와 산 자들을 위한 용품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마약이나 그에 준하는 것들을 사용을 좋아했습니다. 뭐 이걸 이렇게 아편 같은 걸 먹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거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아편이라든가 히로뽕, 헤로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정신이 맑아질 수 있고 그리고 생각이 바르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아멘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약을 먹고 마약을 먹고 정신이 이렇게 뜨고 막 정신이 맑아지거나 뭐 기분이 좋아지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정신 맑게 기분 좋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고학자라도 이게 본색이 목사라 놓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세 번째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센세이셔널한 뉴스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것을 보시고 아주 좋은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올해 2022년 3월 24일 날 발표된 고고학 뉴스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뉴스는 에발산에 있는 유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발산에 가면요, 하이파 대학교에 이스라엘에 이제 5개의 공립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쪽에 있는 카르멜산, 우리말로는 갈멜산이라고 하는데 카르멜산 위에 가면 하이파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하이파 대학교에 아담 제르탈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적에는 이제 이분하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요. 아담 제르탈, 이제는 뭐 연세가 뭐 많죠. 아담 제르탈 교수가 1980년대에 발굴을 해가지고 아주 고고학계에 큰 돌풍을 일으켰던 이제 돌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1200년 BC, 1200년 BC가 이 후기 청동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에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후기 청동기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철기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략 우리가 후기 청동기 시대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돌로 만든 구조물인데 이것을 여호수아의 제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아담 제르탈 교수가 여호수아의 제단이다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고고학계에 어마어마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다 그것을 여호수아의 제단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발굴을 하게 되면 흙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흙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걸 덤프라고 하는데 흙더미죠. 흙더미. 또 발굴해낸 그 쓰레기 더미입니다. 그 쓰레기 더미를 이제 다른 학자가 2019년에 다시 그걸 하나하나 이제 그 흙더미를 파헤쳐 가지고 그거를 이제 채로 치고 물에 담아서 이제 그 거기서 나오는 그 건더기죠. 말하자면 돌이라든가 뭐.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쉽게 식별하지 못하고 버렸던 그 유물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뭔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9절부터 35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라고 하는 성을 공격해 가지고 그 성을 이제 정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으로 올라옵니다. 그 아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쪽으로 진군해 가지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옵니다. 그 세겜에 오면 세겜에서 세겜을 서쪽으로 바라보면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에요. 그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을 써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데 시간상 건너뛰겠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서 이제 의식을 행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35절까지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진인데 이게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이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가 군사지역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무소를 탔거든요. 무소 집차, 이게 사륜구동, 어디나 갈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 무소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소가 팔리긴 했는데 흔하진 않았어요. 가격이 비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또는 그때의 사륜구동 많이 팔린 거는 이제 일본의 토요타 토요타 이름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하고 랜드로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소가 온 거죠. 제가 탄 무소는 그 명성교회에 지금은 이제 김하나 목사님인데 김하나 전도사가 군대 가기 때문에 그 자기가 타던 무소를 두고 갔습니다. 그거를 김사만 목사님이 저한테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무소를 한국에 2002년에 한국에 올 때까지 그걸 사용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소를 타고 여기 에발산을 가는데 군대가 그러니까 찝차죠. 저를 추격해 와가지고 포위를 했습니다.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때도 갔지만은 한 번은 그런 때가 있어요. 저를 딱 붙잡아가지고 넌 뭔데 여기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발산에 고고학 유적에 가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경계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 지역이니까. 바로 여기서 왼쪽으로 가 이제 요르단이거든요. 국경 바로 이 밑에가 국경이거든요. 요르단 계곡 국경이고 그 너머가 요르단이란 나라의 이제 산악 지방이거든요. 길르앗이거든요. 성경 길르앗이거든요. 그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군대가 포를 겨누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스라엘은 이쪽에서 저 동쪽으로 포를 겨누고 있고요. 이게 군사 지역이에요. 그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나 한국에서 왔는데 내가 늘 여기 온다냐 고고학하고 있는데 이왕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내가 사진 몇 장 찍고 가게 해라. 그때는 필름 사진이었습니다. 디지털 사진이 아니고. 제가 이스라엘에 찍어놓은 고고학 사진 필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아파트를 짓고 뭐 어떤 지형을 변화시켰고 뭐 유적이었던 곳이 이제 그 유적 처리를 한 다음에 공원이 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이 지금 중요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이제 40년이 넘으니까요. 그래 어쨌든 그 군인들이 저한테 알았다고 빨리 가서 보고 내려가라고. 자기들이 여기 요 위에 이제 고지가 있습니다. 고지에서 망원경으로 보고 있으니까 딴짓하지 말고 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하고서 여기 와서 연구하고 이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에발산의 저 남쪽으로 즉 오른쪽 위로 쭉 그쪽으로 이제 이 에발산 넘어가서 계곡이 있고 그 밑에 세겜이라고 하는 고대 유적이 있고 마을이죠. 옛날 마을이죠. 성경시대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심산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재단을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각형인데 지금 우리 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과거에 재단이었던 것 같고 저 위쪽으로 보이는 넓은 부분이 거기에서 번제물을 처리하던 곳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쪽으로 구멍들은 불에 탄 재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양뼈 즉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 찌꺼기죠. 그냥 남은 거. 불타고 남은 거죠. 그것들이 나왔거든요. 1200년 철기 시대라고 제가 여기 썼는데 철기 시대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게 후기 청동기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와 살았거든요. 이게 여호수아가 만든 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다들 거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였거든요. 이게 과연 사실 그러냐 안 그러냐. 근데 지금은 거의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도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그래서
화살표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화살표 3개는 뭐냐면 위에 있는 보라색, 가운데 있는 주황색, 밑에 있는 청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다 그 쓰레기 덤입니다. 그러니까 발굴할 때 나오는 흙을 버린 흙더미입니다. 그거를 연구하다가 그 흙더미를 다시 파서 채로 쳐서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 이겁니다. 이 사람이 그 발굴자는 아니죠. 발굴자가 아니고 이걸 다시 이제 연구한 사람인데 스캇 스트리플링이라고 하는 미국인 학자입니다. 즉 이 흙더미를 다시 뒤져본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납덩이에요. 납으로 만든 판인데 크기가 사방 2cm. 굉장히 작은 거죠. 2cm. 가로 2cm, 세로 2cm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납으로 만든 판인데 이걸 한번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래서 펼치면은 2cm, 4cm가 되겠죠. 이렇게 접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보여드리는데요. 위에 부분은 그 나판의 앞면과 뒷면을 보여주고 밑에 것은 나판이 어떻게 접혀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진, 그 밑에 사진을 보면 그 납이 접혀가지고 이렇게 금이 접히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뜨여져서 금이 되어 있는 걸 보이죠. 저걸 이렇게 펼치면 이게 한 장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설명하기 힘드네요. 여러분은 멀리 계시고 저는 사진을 가지고 이런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크 공화국에 있는, 체크 공화국의 수도가 프라하잖아요. 프라하에 있는 과학원, The Academy of Science에서 스캐너, 이 납을 스캔하는 스캐너가 있어요. 종이가 아니고. 이 스캐너로 이 접혀 있는 것을 그대로 스캔을 한 거예요. 그렇게 스캔을 해서 거기 써 있는 글자들을, 써 있는 게 아니라 붓으로 쓴 게 아니라 이게 아마 납이니까 이렇게 긁어서 애칭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스캔해서 글자를 판독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 유적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죄송합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정착한 이 거주지가 많이 있는데 그 거주지, 즉 사마리아 지방에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아마 제단은 여기에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제단이고 이렇게 생긴 제단은 뭐 이스라엘 내에서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와 같이 작은 것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거 발굴하고 날 때는 이게 뭐 흙인지 흙덩어리가 나오고 또 돌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켓스에 담아서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흙더미를 다시 연구를 하니까 이거는 고고학부의 허락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국방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군사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들어가서 그걸 이제 몇 날 며칠 그거를 채로 치는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채에 걸려 나온 거죠. 그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 글자가, 히브리어 글자가 40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야훼 이름이, 즉 여호와. 요새는 이제 여호와라고 안 하고 야훼라고 하죠. 야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훼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훼 이름이 처음으로 기록된 문서인 거예요, 이게. 성경 밖에 야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게 최초인 거예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있는 데서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와, 놀랬다. 예? 흥분된다. 이게 BC 한 1500년? 죄송합니다. BC 한 1600년 이때에 이 글자들이 나온 걸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개발된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나 야훼의 이름 또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거는 이 지금 1200년보다 훨씬 후거든요. 그거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자료냐고요. 이건 뭘 말하냐면 히브리인들이 글자를 알고 사용했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전에 학자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주 후대다. 바빌론 포로 이후다. 뭐 아브라함 얘기를 아브라함 당시에 기록한 것이 아니다. 다윗 이야기를 다윗 당시에 기록한 것이 아니다. 아주 후대에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한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요. 그게 아니라 벌써 1200년 BC에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 글자를 알고 이게 글을 자유자재로 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연대를 쫙 그 당시 동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고고학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아니 고고학이 이렇게 재미있고 흥분되고 신기한데 이걸 어렵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고고학을 이 성경 고고학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용어가 생소하고 모든 개념이 생소하고 지역 이름도 생소하고 나오는 유물들도 생소하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여러분 이건 재미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 히브리어 문자들을 해독한 사람들은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게르손 갈릴은 하이파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이 히브리어 전문 교수예요. 그 다음에 피터 게르트 반 데어 위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요한네스 구텐베르크 유니버시테트 마인츠라고 하는 독일 마인츠에 있는 구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판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여기서 이제 여기에 여호와란 이름이 나온다. 즉 야훼라고 이름이 나온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보기 쉽게 이렇게 잉크로 재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게 YHW 오른쪽으로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이게 유드 헤이 바브. 원래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네 글자인데 초기에는 세 글자만 썼어요. 세 글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40자의 글자들을 무엇을 기록한 것이냐? 저주를 기록해요. 저주 문서라고 그래요. 저주 문서. 이걸 지금은 저주 문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히브리어로 된 거를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그 학자들이 한 겁니다.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에서 교차 배열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패럴렐리즘. 교차 배열.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이렇게 배열하고 또 한번 이렇게 배열하고 이렇게 교차 배열해서 평행을 이루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야훼라는 이름이 2번 나오고 즉 여호와라는 이름이 2번 나오고 저주받았다는 이름이 10번 이름이 아니라 저주받았다는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야훼 하나님에게서 저주받았다. 너는 저주받아 죽으리라. 저주받으니 너는 당연히 죽으리라. 이게 교차된 거거든요. 너는 저주받으니 죽으리라. 근데 그 다음에 너는이 뒤로 가고 저주받으니 앞으로 나와요. 저주받으니 너는 당연히 죽으리라. 그 다음 밑에가 보면은
맨 앞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교차했습니다. 거기는 저주받았다가 먼저 나오는데 이 마지막 줄에서는 야훼에게서 저주받았다. 야훼가 먼저 나와요. 이게 교차 배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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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받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차 배열 평행법.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벌써 1200년 BC, 그럼 이것이 13세기입니다. 대단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2022년이니까 3300년 전에 또는 3200년 전에 이렇게 정교한 교차배열 병행법으로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벌써 그때에 기록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물론 다윗은 이때보다 20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를 그 당시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이 고고학 유물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여기에 김보영 하국께서 와 흥분됩니다 라고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중요성이 뭐냐? 12세기 후기 청동기 시 끝에 히브리인들이 벌써 글자를 가지고 자유롭게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교차 배열 평행법, 이게 카이에스틱 패러렐리즘,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여기에 사용된 것을 보면 이미 성경의 기록 연대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뭐 바빌론 포로 후에 뭐 갔다 와서 썼다. 뭐 심지어 뭐 헬라 시대에 썼다. 그래서 뭐 BC 뭐 5세기나 4세기나 3세기에 썼다. 이런 이론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위대한 고고학 발견인 거예요. 이것이 21세기의 최대의 발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크기가 이 납덩어리 크기가 납판의 크기가 2cm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 이 유물에 대한 학계의 의견 통합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석동기 시대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고학 소풍, 고고학 산책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재밌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